왔어. 안녕하세요. 왔어. 네. 와, 좋아. 오늘 저 혼자인가요? 뭐라고? 오늘 저 혼자만.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들 지방에 있어가지고 볼 수가 없어. 한 10명 되는데 어떤 애는 밥, 어떤 애는 영상. 당신만 오면 좋았어. 근데 이게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라이브가 좀 더 나아. 먹어. 귀찮아도 이렇게 오는 게 대단하지. 좋았어. 오, 도훈. 반가워요. 도훈. 고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도훈아, 잘 들려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사운드 체크.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오케이. 예, 한 번씩 여기 봐줘요. 알겠죠? 이게 소리 이상하면 애기들이 문자를 하거든요. 그럼 뭐가 뜨면 나한테 얘기 좀 해줘야겠죠? 오케이, 가자. 자, 저번 시간에 이어 오늘 이제 수소결합 마무리하고 재밌는 문제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수소결합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에 얘기했던 게 바로 이거죠. 수소. 얘를 중심으로다가 요 주변 각도가 몇 도가 된다고 했었죠? 수소를 중심으로 바로 180도. 왜 180도가 된다고 했어요? 바로 여기에 있는 요 수소, 요 산소, 그 다음에 요 수소를 중심으로 정전기적 상호작용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산소 마이너스와 산소 마이너스끼리는 뭐가 나타난다? 척력이 나타난다고 했죠. 그 척력을 요 둘 사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척력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둘 사이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수소를 중심으로 짜잔 이런 식의 선형구조 여기에 돼야 된다 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오늘 이제 할 내용입니다. 자, 아이스 알죠? 아이스가 뭐예요? 바로 이제 물 넣은 거. 그 녀석의 결정 구조가 아주 이상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1. 이 녀석의 로컬 구조. 그래서 얼음 구조가 아주 이상적으로 나타날 때 그 어떤 지역적인 구조를 좀 살펴볼 텐데, 자, 우선 여기에 물 분자를 한번 그려봅시다. 자, 그러면 산소에 수소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산소에 비공호 전자가 있죠. 그럼 이제 그 비공호 전자가 어느 방향이냐면 요 방향, 그리고 요 방향. 그래서 산소 주변에는 비공호 전자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식으로 두 쌍이 이렇게 이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때로는 뭐 약간 양자역학적인 느낌을 살려가지고 이 산소를 중심으로 뭐 sp3 혼성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기도 하죠. 자, 이때 어쨌거나 수소는 플러스 성격이고요. 그 다음에 산소가 보시다시피 마이너스 성격인데, 이때 수소 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러니까 얼음 결정 같은 이렇게 딱 정지된 상황에서,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아주 적은 상황에서 수소 결합이 이제 어떻게 최적화되어 나타나는지 볼 텐데, 이때 이제 산소, 수소 주변에 또 다른 이제 산소 원자가 다른 분자에 이렇게 있을 수 있죠. 그다음에 여기에서도 이렇게 산소. 그다음에 이제 수소가 향하는 쪽으로는
그러니까 산소가 향하는 쪽으로는 이런 식으로 수소가, 산소가 향하고 있는 쪽으로는 이런 식으로 수소가 머리를 들이밀게 될 거예요. 좀 뭔가 좀 가까이 볼까? 그래서 이렇게. 그럼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쨌거나 수소를 중심으로 양쪽에 산소가 들어있으니까 여기에서 뭐가 나타난다? 하이드로진 본딩이 나타난다 이런 말이죠. 여기에서 이렇게 하이드로진 본딩, 그 다음에 수소 사이에 수소를 중심으로 산소가 있으니까 이렇게 수소 결합, 또 산소 사이에 수소가 있으니까 이렇게 수소 결합이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로컬 구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산소의 비공유 전자쌍. 그 다음에 다른 분자의 수소 사이에 하이드로진 본딩이 나타나는군요. 자, 무슨 말이냐면 어떤 분자의 산소에 비공유 전자가 있을 거고요. 그 비공유 전자가 향하는 쪽으로 다른 분자의 수소가 향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산소의 비공유 전자와 어떤 분자의 수소가 이 사이에서 수소 결합을 이루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때 여기서 이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냐면 어디를 보시면 여기에 있는 요 산소하고 요 수소 사이에 수소 결합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수소 결합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어떤 분자의 수소와 어떤 분자의 산소가 필요하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박수를 한번 딱 치려고 해요. 그럼 박수를 한번 치려고 하면 반드시 손바닥이 몇 개가 필요해요? 2개가 필요하죠. 한 손바닥으로는 박수를 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박수를 한번 이렇게 탁 쳤다고 하면 이건 반드시 두 손바닥의 협동이란 말이지. 그럼 이 말은 박수를 한번 쳤을 때 평균적으로 한 손바닥이 절반의 박수를 쳤다. 그게 합쳐져서 한 번이 됐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때 요 둘 사이에 수소 결합이 나타나는데 요 두 수소 결합을 이렇게 평균적으로 나눠서 요쪽이 수소 결합의 절반, 그리고 또 요쪽이 수소 결합의 절반이다. 이렇게 카운팅을 해볼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어떻게 되냐면 여기도 그렇게 카운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는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H2O 한 분자당 H2 한 분자당 바로 한 분자당 수소 결합의 절반이 네 방향 나타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중심으로 어쨌건 수소 결합이 한 방향, 두 방향, 세 방향, 네 방향 나타나는 건 맞는데 각각의 수소 결합이 한 분자에 대해서는 절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땠는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예전 서울대 입시 문제에서 어떤 문제가 나온 적이 있냐면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퀴즈 H2O 1몰로 만들 수 있는 하이드로진 본딩의 최대 개수는 몇 몰일까요? 서울대 입시 문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얼마죠? 2몰인가요? 바로 2몰이겠죠? 자, 어떻게 된 거예요?
바로 한 분자당 수소 결합을 몇 번 한다고 그랬어요. 절반의 수소 결합이 한 분자당 4번 일어난다고 했었죠. 그런데 그 수소 분자가 지금 몇 개가 있어요? 바로 1몰개가 있죠. H2 분자가. 그럼 계산해주면 2몰개가 나오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H2 1몰로 만들 수 있는 최대 수소 결합의 개수는 2몰입니다. 오, 그런데 이때 여기에 최대의 의미가 뭘까요? 제일 많고 최대의 의미는 실제로 이 2몰보다 약간 더 많다는 얘기입니까? 작다는 얘기입니까? 조금 더 작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왜일까요? 떠고 있는 애들이 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 1. 얼음 요게 아니라면 어떻게 된다? 불규칙한 구조가 덜 규칙적일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아주 지역적으로 어떤 물 분자의 지역 구조가 이러하다면 이게 이상적으로 얼음을 이루려면 얘 주변에도 얘 주변에도 얘 주변에도 전부 다 이런 모습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보가드로 수라고 하는 건 많은 숫자의 적은 숫자예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걔네들이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정렬해서 완벽한 고체 결정을 이룬다. 아주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얼음이 되어도 약간의 불규칙성이 나타나고요. 특히나 뭐 상태가 물이나 수증기 같은 게 돼버리면 분자 자체가 운동 에너지를 크게 갖죠. 그렇게 되면 이 결정 구조에서 많이 벗어날 수가 있어요. 즉 이런 상황에서 어떤 분자 하나가 이탈해서 도망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탈해서 도망가 버리면 당연히 이 개수 자체가 방향 자체가 많이 달라질 테니까 이 개수보다는 적은 수소 결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거겠죠. 바로 표면. 뭐 아무리 커도 가장 경계인 표면은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얼음이 만들어지는데 얼음의 가장 최외가 경계에는 그 다음 H2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구조가 불규칙해진다 하더라도 어떤 분자 주변에 이런 상황이 연출될 수는 없어요. 표면에서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만들어낼 수 있는 최대 수소 결합의 개수는 2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저런 얼음의 이상적인 결정 구조로부터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워터보다 아이스의 밀도가 더 작죠. 이 결정 구조로부터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얼음이 어떻게 되죠? 물 위에 뜨죠. 그래서 얼음이 물 위에 뜨는 것으로부터 얼음하고 물을 비교하면 당연히 얼음이 밀도가 더 작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왜 얼음이 물보다 밀도가 작을까요? 얼음이 밀도가 작은 것을 설명해보라 라고 하면 뭐라고 답할 수 있겠어요? 왜 얼음이 물보다 밀도가 작겠어요? 얼음의 구조가 공간이 많아집니다. 오, 좋아요. 많은 학생들의 대답은 얼음을 이루게 되면 중간에 빈 공간이 많아진다고 하거든요. 왜 빈 공간이 많아지죠? 직접 그려보면 빈 공간이 생기잖아요. 직접 그려보면. 근데 이제 무한 결정 구조를 그려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무한 결정 구조를 그린다. 자, 바로 이유를 묻자면 이제 뭐 얼음이 되면 중간에 빈 공간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 빈 공간이 생기는 이유를 얘기하자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결합각 제한? 이게 무슨 말이죠? 결합각 제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태웅? 아니, 태연. 어제까지 카톡 했는데. 제니? 태규. 태규. 내 친구 중에도 태규가 있는데, 진짜. 태규, sorry. 태규, sorry. 태규. 어제까지 알았는데, 카톡도 했는데, 어제. 자, 어제가. 태규? 레고 좋아해, 레고? 옛날에 좋아했죠. 옛날에. 레고 만들어봤어요? 좋아했으니까 많이 만들어봤겠네. 나도 레고를 아주 좋아하거든요. 레고. 내가 생각할 때 레고는 덴마크가 발명한 최고의 발명품이 아닌가. 덴마크 최고의 상품이지 않을까. 덴마크 건지는 알아요? 네, 그건 알고 있어요. 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레고는 정말 재밌잖아요. 재밌는데 그래서 옛날에 왜 그거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기억나? 타노스 나오고 했던 거 영화? 그때 레고에서 영화 시리즈로 다 레고가 나왔었거든요. 그래고 내가 그거 다 샀어요. 다 샀는데 한 6, 70만 원 들었던 것 같아. 부럽죠? 네. 부러워요. 그래서 사갖고 집에 가가지고 이제 가연이 가은이랑 같이 만들었죠. 근데 가연이 가은이 알아요? 누구세요? 내 딸들이요. 만들었죠. 완전 되고 집에 가면 집에 이렇게 다 있어 이렇게. 인피니티 워 세트로 쫙 있어 집에. 부럽죠. 근데 그 내가 생각할 때 레고는 내가 애석하게도 언제가 제일 즐거워요? 레고는? 오히려 다 만들면 되게 허무하죠. 다 만들고 나면. 왜냐면 딱히 만들고 나서 더 이렇게 갖고 놀기도 좀 애매하거든요. 왜냐면 레고는 갖고 놀다가 막 부서지니까 갖고 놀기도 그렇고 레고는 다 만들고 나면 오히려 허전해. 좀 섭섭해. 그래서 내가 아까 뭐 사람마다 다른데 내가 생각할 때 레고의 가장 기쁠 때는 바로 언박싱 같아. 레고 딱 사면 상자가 있잖아. 이렇게 딱 뜯으면 이렇게 이 투명 봉지 안에 이 파트들이 쫙 있잖아. 쫙 하나씩 꺼내고 그다음에 설명서까지. 설명서 되게 예쁘잖아. 그래가지고 그 순간이 제일 재밌지 않나. 그리고 막상 만들고 나면 좀 허무하긴 해. 근데 갑자기 내가 레고 얘기를 왜 했냐면, 자, 부품들이 상자 안에 이게 다 쫙 들어가가지고는 이게 사와가지고 꺼내가지고 만들었어? 그럼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 다 만들었어? 그 만든 걸 다시 상자 안에 넣으면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지.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했어요? 레고 만들어진 완성품이 오름이라는 거. 자, 무슨 말이 그렇지. 무슨 말이냐면 레고의 부품을 조각해서 이게 조합해서 어떤 형태를 만든다는 얘기는 어떤 브릭하고 어떤 브릭 사이를 끼워서 뭐를 유지하는 거예요. 특별한 브릭과 브릭 사이의 각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관절이 있잖아요. 관절을 중심으로 내가 아무런 각도를 다 만들어낼 수 있다면 필요하면 아주 고밀도로, 필요하면 아주 저밀도로 만들 수가 있는데 어떤 각도하고 각도를 고정시켜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을 중심으로 한 중간에 빈 공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결합각 제한 바로 여기가 몇 도? 여기 몇 도? 180도. 이게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이 주변 언저리에 빈 공간이 마구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얼음이 되면 중간에 빈 공간이 만들어지고 밀도가 작아지느냐? 바로 수소를 중심으로 한 결합각 180도, 즉 산소 사이에 청력을 줄이기 위해서 중간에 빈 공간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보통은 고밀도가 될수록 내부의 상호작용이 많아지면서 위치 에너지가 안정해지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보통은. 그런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밀도가 커질수록 산소와 산소 사이에 정전기적 청력이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것이 균형을 이루면서
산소하고 산소의 trọng力을 최소화하면서 밀도가 약간 증가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뭐가 만들어질 때? 얼음이 만들어질 때. 알겠죠? 그래서 얼음이 만들어질 때 왜 얼음이 밀도가 물보다 작으냐라고 묻는다면 수소를 중심으로 한 각도가 180도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때가 최적이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된다. 이런 말이죠. 조금 웃으면 알겠죠? 종훈이 태규 알겠죠? 종훈이 나 태규 알겠죠? 내가 왜 자꾸 머릿속에 그 이름 생각이 나지? 태규 좋았어. 태규 지금 막 슬펐죠? 미안해요. 태규 알았어. 좋아요. 좋아. 알았어. 태규. 써놔야 되겠다. 태규. 무섭게. 태규. 좋았어. 태규.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그 다음은 3, 4 했고, 그 다음 뭘 해볼까? 그 다음 또 이제 재밌는, 그 다음 뭘 해볼 거냐면, 그 다음 뭘 해볼 거냐? 5 할까? 5? 5. 5. 분자당 가능한 최대 하이드로진 본딩 개수. 자, 어떤 분자를 한번 예로 들어 보려고 하냐면 바로 뭐 해보지? 첫 번째 NOF니까 질소 그 다음에 산소 그 다음에 플로라이드. 오케이. 보이시죠? 뭔지? 바로 2주기에 있는 그 비금속 원소들, 질소, 수소, 산소, 수소, 플로라이드로부터 만들어낼 수 있는 수소화 물질들입니다. 그럼 얘들 같은 경우는 그 질소, 산소, 플로라이드의 전기음성도 3대장이 있고 수소가 직접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분자들끼리 충분히 수소 결합이 가능하죠. 자, 여기서 그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냐면, 자, 여기에서 분자 내 수소 개수. 그럼 몇 개죠? 3개죠. 얘는 2개고요. 얘는 1개네요. 맞지? 그리고 분자 내 비공유 전자쌍 몇 개 있냐면 하나 있죠? 2개 있죠? 3개 있죠. 맞지? 그럼 이것으로부터 맥시멈 하이드로진 본딩 개수. 아까 여기서 H2O 1몰로 만들 수 있는 수소결합 최대 개수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2몰. 한 분자당 2번인 거죠. 그렇죠? 더블링이 되는 거죠. 그럼 그걸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아까 여기서도 산소의 비공호 전자쌍과 다른 분자의 수소 사이의 수소결합이 나타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요거하고 요거 개수에 맞게 수소결합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최대. 되게 오케이? 그러면 이 경우는 수소결합이 몇 개 만들어질까요? 최대 몇 개 만들어질까요? 4개. 2개. 2개. 자, 봅시다.
예를 들어서 남자 2명하고요. 여자 2명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뭐 예를 들면 뭐 저의 취향은 특별해요. 뭐 그런 경우는 빼고요. 알겠어요? 그런 경우는 빼고요. 아주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커플이 만들어진다면 남자 2명, 여자 2명이면 최대 몇 커플이 만들어져요? 그럼 저의 취향은 독특해 그러지 말고 둘의 커플이 만들어지겠죠? 무슨 말 알겠죠? 혹은 남자 3명에 여자 1명이면 몇 개의 커플이 만들어져요? 하나가 만들어져요. 한 커플이 만들어지겠죠? 네. 근데 그 얘기하는 건데 무슨 말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소 3개, 비공유연소 하나면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최대 수소 결합 개수 몇 개겠어요? 하나, 1개. 알겠죠? 여기서 몇 개? 하나. 1개.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비공호 전자쌍 개수가 적기 때문에 수소 결합 개수가 제한이 되는 거고 이쪽은 수소 개수가 적기 때문에 수소 결합 개수가 제한이 돼 버리는 거예요. 결정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이 H2O. 이 H2O. 이 H2O가 뭐다? 이 H2O가 바로 전 우주를 뒤졌을 때 바로 하이드로진 본딩이 최적화된 물질인 거예요. 저번 시간에는 수소의 성격도 말씀을 드렸는데 수소가 어떻게 돼요? 결합선이 하나밖에 안 나가고 전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원자적 측면에서도 수소 결합 같은 게 가능한 건 유일하게 수소밖에 없고요. 그 수소가 붙어서 만들어져 있는 분자 중에서 한 분자당 수소 결합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여기 있는 H2O가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여기에 있는 질소, 산소, 플로라이드 중 어쨌건 산소를 중심으로 한 수소가 붙어 있는 이 물이 전 우주를 뒤져봐도 수소 결합의 가장 최적인 분자가 된다 이런 말이지. 생각하겠죠? 그렇죠? 이 논리를 콕콕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 해줄게요. 에이. 자, 그 다음은 6. 자, 하이드로진 본딩이 나타나면 저 분자량 물질이라도 끓는 점이 매우 높아질 수 있죠. 요거 아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아주 많이 나오는 그림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보일링 포인트, 끓는 점이고요. X축이 좀 뭐 여러 가지로 잡을 수 있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분자량이라고 하겠습니다. 분자량.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어떤 패턴이 나타나냐면 바로 H2O 그다음에 HF 그다음에 NH3 CH4 옆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또 하나 어떤 패턴이 있을 수 있냐면 바로 대강 HCl, HBr, HI 또 이런 패턴이 또 하나 나타나죠. 저런 식의 그래프 많이 본 적 있죠. 그래서 사실 H2O, HF, NH3, CH4 다른 분자지만 분자량이 비슷한 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플로라이드, 염소, 브로마이드, 아이오다이드가 그 유명한 할로젠이란 말이죠. 그 할로젠에 대한 수소화 물질에 대한 요 끓는 점 비교를 하면 또 요런 패턴들이 나타나죠. 자, 여기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바로 첫 번째는 1. 바로 HF보다 H2O의 끓는 점이 더 높습니다. 이게 극성을 생각하면 오히려 H2O보다 HF의 극성이 훨씬 더 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찌된 이유인지 HF보다 H2O의 극성이 H2O의 끓는 점이 더 높습니다.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바로 요것 때문이죠. HF 같은 경우 한 분자당 수소 결합을 최대 몇 번밖에 못해요. 한 번밖에 못하죠. 그런데 H2O 같은 경우는 최대 몇 번을 할 수 있어요. 2번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암모니아건 HF건 H2O가 훨씬 더 뭐냐면 끓는 점이 더 높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2. 잘 보시면 HCl, HBr, HI를 보면요. 바로 첫 번째 1. 요 둘 사이에 극성을 비교해 보고 싶습니다. 자, 둘 중에 극성은 어디가 더 클까요? 어디가 더 크냐면 극성은 HCl이 더 크죠. 왜죠? 바로 전기음성도 차이 때문이죠. 수소의 전기음성도를 2.2라고 했을 때 염소 전기음성도 얼마예요? 3.1이고요. 아이오다인 전기음성도는 2.6입니다. 그럼 전기음성도 차이 어디가 더 커요? 이쪽이 더 크죠? 그래서 전기음성도 차이가 HCl 쪽이 더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극성이 클 경우 분자 간 인력이 약간 증가한다 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다? 바로 HCl보다 HI의 보일링 포인트가 더 높습니다. 이건 뭐 때문일까요? 바로 HCl보다 HI의 분자량과 분산력이 더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바로 이겁니다. 보통의 경우는 극성보다 분산력 이 보일링 포인트에 더 큰 영향을 준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극성으로 예상을 하면 HCl 쪽의 극성이 높기 때문에 HCl의 끓는 점이 높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누가 더 HCl보다는 HBr, HI의 끓는 점이 더 높아요. 그럼 그건 극성이 아니라 뭐로 설명을 해야 돼?
분산력으로 설명을 해야 되고 결국 끓는 점에는 누가 더 영향을 크게 준다? 극성보다는 분산력이 더 큰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제안한 보통의 경우라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언제가 보통의 경우겠어요? 바로 수소결합이 없는 경우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수소결합 초반에 배울 때 아주 자세히 나타나는 거죠. 잘 나오죠, 시험에. 요거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태규, 기절할 것 같죠? 힘내주세요. 약간 서서 이렇게 몸을 풀어도 돼요. 서서 이렇게 체조도 좀 해도 돼요. 돌아다녀도 돼요. 알겠죠? 됐다. 자, 그 다음 해줄게요. 기다려주십니다. 아니지. 필기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 썼죠?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다시. 자, 태규야 7 맞아요? 7 맞죠? 네. 7. 자, 그 다음에 볼 건 뭐냐면 하이드로진 본딩으로 형성되는 구조들.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결합으로 형성되는 구조들.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가 클래스 레이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태규? 들어본 적 있나? 없어요. 자, 이게 이제 혹은 이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메테인 하이드레이트.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 메테인 하이드레이트? 아니요. 안 들어봤어요. 자, 이게 뭐냐? 태초 대기 중의 CH4. 자, 이게 메테인이죠? 그건 알죠? CH4. 상태는 가스죠. 는 어디로 갔을까요? 지구가 처음 만들어지고 대기 중에 메테인 가스가 잔뜩 있었거든요. 그 얘기는 들은 적 있죠. 네. 태초 대기 성분이 지금과는 달랐다고 얘기 들었죠. 그럼 태초 대기에 있었던 저 메테인 가스는 지금 어디로 가 있을까요? 뭐 누가 다 먹었나? 용해됐나요? 용해됐을까? 어디예요? 바닷물. 바닷물에? 바로 봐. 바다 맞습니다. 바다 맞습니다. 아시겠죠? 바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바다로 들어갔을까요, 쟤들이? 어떻게 바다로 들어갔을까요? 자, 봅시다. 자, 당연히 메테인은 극성 분자예요, 무극성 분자예요? 무극성 분자죠. 무극성 기체 분자예요.
그럼 무극성 기체 분자이기 때문에 얘는 운동 에너지가 있죠. 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태초의 바다가 있었을 거고요. 그 태초의 바다에 H2 분자들이 이렇게 있었겠네요. 그죠? 그럼 당연히 H2 분자끼리는 뭘 하고 있겠어요? 뭐라고 있겠어요? 당연히 하이드로진 본딩을 하고 있겠죠? 맞나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메테인은 무극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H2O와 인력이 커요, 작아요? 무극성 기체 분자는 H2와 인력이 커요, 작아요? 인력이 아주 작죠. 그러면 저 메테인은 H2O 속에 용해가 잘 되겠어요? 잘 안 되겠어요? 잘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왜 바다로 갔을 거라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용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왜 바다로 갔어요? 바다 말고 갈 데가 없으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답하겠냐고요. 고등학생이 배울 수 있는 걸로 답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놀라웠게도, 아주 놀라웠게도 연대 기출이에요. 내가 지금 그냥 하는 얘기 아니고 다 기출 문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연대 보진 않죠. 근데 뭐 어쨌건 상위권 대학은 문제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연대 기출 문제로 나왔었어요. 놀랍죠.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렇게 얘가 물하고 상호작용은 전혀 없어요. 왜? 물은 극성이 크고 얘는 무극성이니까요. 하지만 기체인지라 운동 에너지가 크다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냥 슝 이렇게 물이랑 충돌을 잘해요.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어떻게 되냐면 충돌해봤자 일종의 다이빙 하는 거죠. 다이빙 해봤자 인력이 크다 작다? 인력이 작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물 분자 입장에서는 충돌을 해봤자 다시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압하고 튕겨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물 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게 뭐냐면 이 다이빙을 푹 해도 다시 퓨 올라오고 뭐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짜자자잔. 자, 여기서 그래도 여기서 뭐는 계속 나타나겠어요? 수소결합은 계속 나타나겠죠. 맞나요? 그래서 물과 물 사이에 수소결합이 있는 상태에서 얘가 다이빙 했다가 다시 올라오고 다이빙 했다가 올라오고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질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고 매우 낮은 확률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상상을 해봐. 아주 오랜 시간 후 매우 낮은 확률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다시 뭐라고요? 뭐라고? 불규칙적이 된다. 규칙적이 된다. 이렇게 된다.
바다에 있는 요 보시다시피 H2O 분자들이 이렇게 돼버려요. 어떤 상황인지 알겠어요? 자, 뭔 말이냐면 얘는 그냥 다이빙을 했을 뿐인 거죠. 근데 만약에 하필 얘가 운동 에너지가 좀 컸던 거지. 그럼 운동 에너지가 커서 어떻게 되겠어요? 물속으로 딱 들어가 버리면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여기 있는 요 H2 분자하고 요 H2 분자 사이에 높은 확률은 아니지만 왜 높은 확률이 아니냐면 메테인과 H2O 인력 같은 게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주 낮은 확률로 절대로 잘 벌어지는 건 아닌데 아주 낮은 확률로 요 놈하고 요 놈 사이에 뭐가 나타날 수 있어요? 수소 결합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물속으로 다이빙에 들어왔던 메테인이 요 물 분자와 요 물 분자가 수소 결합을 해버리면서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감옥에 갇혀버린 거예요. 무슨 말 나겠죠? 그런데 이 아주 오랜 시간 왜 태초의 지구가 만들어지고 한 45억 년 전 만들어지고 최초의 생명이 2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하나? 그 왜 있잖아요. 왜 통합과학 배우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왜 뭐 지구과학이 약간 나오고. 태초의 생명이 언제 만들어졌지? 통합과학 잘 못해요. 네, 자 어쨌거나 그 하여튼 나오잖아요. 그 지구과학도 나오고 하는 고생물학 그런 거 있잖아. 살짝 배우잖아. 보면 지구 탄생이 45억 년 전이고 태초의 생명 탄생이 몇 억 년 전이니까 이 오랜 시간이 몇 년이라는 얘기였어요. 수십억 년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확률이 아주 낮은데 수십억 년 동안 내버려 두면 얘네들이 어떻게 된다?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바닷속에 감옥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지구 대기 중에 저 메테인 가스가 전부 다 바다에 녹아 들어가게 된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메테인 얘뿐 아니에요. 얘만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은 니온, 힐륨 등의 무극성 기체들이 H2O가 하이드로진 본딩을 통해 만드는 감옥. 자, 이제 감옥이죠, 감옥. 감옥이죠, 감옥. 내가 왜 감옥이라고 했느냐? 저 감옥이 전문 용어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상황을 화학의 전문 용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감옥 케이지라고 합니다. 케이지 알죠? 케이지. 케이지가 뭐예요? 우리 감옥 알겠어요? 그걸 케이지라고 하잖아요. 진짜로 이런 상황을 감옥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수소 결합을 통해 만드는 케이지 속에 그야말로 물리적으로 갇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안 신기해? 신기하죠. 그래서 이때 어떻게 된다? 그래서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이런 식의 케이지. 그러니까 사실은 케이지는 종류가 다양해요. 그러니까 케이지라고 하는 게 화학의 전문 용어입니다. 뭔가를 가둘 수 있는 화학적인 구조를 케이지라고 하거든요. 이 케이지는 사실은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어요.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케이지의 상태 역시 액체일 수도 있고 고체일 수도 있고 기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케이지도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데 태규 이 기사람 어떻게 해요?
문자로요? 태규 일어나서 엉덩이 돌리기 한번 할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엉덩이 한번 돌려주면 그냥 금방 깨는데. 네, 하여튼 그렇다. 태규 힘내줘, 알겠죠? 또 자는 거 아니야? 오, 그렇지. 수미나 도우나 은채 안 졸려요? 졸리는 사람. 졸리는 사람. 도우는 또 자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규민이 안 괜찮고. 도훈이 자고 있죠. 도훈이 답 안 하는데. 은채도 괜찮아요? 그래. 도훈이 답 안, 도훈이 자고 있구나, 이게 또. 나 진짜. 태규? 그 다음에 도훈? 왜 같이 자는 거예요? 이제 도훈이 답 안 해. 도훈이 자는 이게 또. 나 진짜. 잡으세요. 봐봐. 그래서 이런 식의 구조를 케이지라고 하는데 케이지는 매우 다양해요. 그래서 이제 케이지는 아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케이지 케이지 중 H2O로 구성된 것을 바로 클래스 레이트라고 합니다. H2O 20개 분자로 이루어진 것의 구조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H2O 20개로 만들 수 있는 클래스 레이트의 구조가 이러합니다. 놀라지 마세요. 바로 이렇게. 몇 각형? 오각형?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대단한데? 태규 천재 아니에요? 대단하다, 태규. 자, 바로 여기서 짜잔.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어이씨. 오! 태규 완전 잘 그렸죠? 별로예요? 마음에 들죠? 바로 그 구조가 그 유명한 구조가 정 12면체라고요. 당연히 수학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정 20면체의 꼭지점 개수는? 정 12면체의 꼭지점 개수는? 정 12면체 꼭지점 개수는? 여기 써 있잖아.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여기서 써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이 곡지점에 뭐 있다는 얘기예요. 이 곡지점에 바로 산소 원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곡지점에. 무슨 말 알겠죠? 산소 원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곡지점에 산소 원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즉 H2O 20개면 산소 원자도 20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꼭지점에 산소 원자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는 얘기인 거지.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물 분자는 산소 주변에 수소 2개에 비공호 전자가 몇 개 있죠? 비공호 전자가 2개가 있죠. 그럼 잘 봅시다. 이게 보시다시피 정 12면체가 되기 때문에 한 꼭지점을 중심으로 결합선이 몇 개가 있어요? 3개가 있죠. 한 꼭지점을 중심으로 결합선이 3개가 있죠. 그러면 산소를 중심으로는 수소가 2방향, 비공호 전자쌍이 3방향이니까 이런 경우 우리가 입체수가 얼마라고 해요? 4죠. 그런데 12면체의 구성상 꼭지점당 결합선이 하나, 둘, 3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산소 입장에서는 수소 2개가 결합선 방향에 있고 비공호 전자쌍이 이런 식으로 결합선 방향, 그리고 나머지 비공호 전자쌍이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반면 여기에 있는 한 산소 주변에서는 바로 이렇게 비공호 전자쌍이 2개가 수소가 한 방향, 나머지 하나의 수소가 바깥쪽 방향, 이런 식으로 산소가 여기서 배열되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때 어떻게 되느냐? 산소하고 산소 사이에 끼어 들어가 있는 요 사이에 수소 결합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뭐? 각 꼭지점에 H2O가 배치되는데 H2O의 수소와 비공유 전자쌍 중 하나가 외부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물로 만들어질 수 있는 클라스 레이트 중 하나예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요. 더 큰 것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구조를 이루고 있는 거 아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때 잘 보세요. 왜 산소의 비공호 전자가 바깥으로, 산소의 수소가 왜 바깥으로 향하고 있을까요? 바로 얘가 바깥으로 향하고 있으면 바로 주변에 바닷속에 있는 또 다른 물 분자와 또 다른 물 분자랑 뭘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수소 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수소 결합이 나타날 수 있죠. 무슨 말 알겠죠? 이때 내부는 어떻게 된다? 완벽한 진공이 됩니다. 내부는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곳에 누가 갇힌다? 이곳에 이런 애들이 아주 물리적으로 갇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식의 클라스 레이트의 메테인 가스가 갇혀 있는 물질을 메탄 수화물 이라고 하고, 해저 바닥의 고압 조건에서
고체 상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런 거 하나하나당 메테인이 한 분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클라스 레이트가 또 외부적으로 수소 결합을 할 수가 있다고 했죠. 그럼 이 클라스 레이트 안에 메테인이 들어가 있는 이게 하나의 덩어리가 돼서 얘들끼리 엉겨서 고체가 될 수 있다고요. 그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뭐라고 한다? 메탄수화물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얘가 만들어질 땐 약간 그 보시다시피 그 이제 고압 조건이 필요해요. 고압 조건. 그래서 고압 조건에서 쟤네들이 엉겨서 고체가 되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구 태초에 존재했던 수없이 많았던 저 메테인 분자들이 해저 바닥 속으로 저렇게 다 묻혀 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런 걸 뭐라고 부른다? 메테인 하이드레이트라고 하고, 이게 놀랍게도 연대 기출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요. 나도 당연히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1도 없었어요. 알겠어요? 이거 웬만한 무기화학 책에 찾아도 안 나오거든요. 근데 옛날에 연대 기출문제를 살피는데 이게 나오는데 나 속으로 미쳤구나. 얘도 뭐 이런 걸 다 해갖고 나도 그때 찾아보고 알았던 거예요. 되게 알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메테인 하이드레이트 어디에 많이 묻혀 있을까요? 어디에 묻혀 있을까요? 해저 바닥. 바로 전 지구에 물인 곳에는 다 묻혀 있습니다. 대신 고압 조건이니까 좀 고압 조건에 아주 깊은 물 알겠어요? 깊은 물. 그러면 깊은 물의 대표적인 곳이 어디겠어요? 바로 바다거나 아니면 호수 밑바닥에도 깔려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호수 중에도 막 수심이 막 수백 미터 되는 이런 수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호수 바닥에도 메테인 하이드레이트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전 지구 어디나 메테인 하이드레이트가 있고요. 저 메테인 하이드레이트를 만약에 꺼낼 수 있다면 뭐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꺼낼 수 있다면 뭐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천연가스입니다. 메테인이 천연가스거든요. 그래서 얘를 꺼낼 수 있으면 천연가스 연료로 활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메테인 하이드레이트를 꺼내면 천연가스로 쓸 수는 있으나 놀라웠게도 해저 바닥에 있는 물질을 시추게 끌어올리는 거는 비용이 많이 들게요, 조금 들게요? 많이 들어요. 엄청 비싼 기술이에요. 비용이 엄청 들어요. 그러니까 한번 꺼냈을 때 제대로 된 양이 나와야 그 경제성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전 지구 어디나 메테인 하이드레이트는 있으나 그게 경제성이 있을 정도로 충분히 많이 묻힌 곳이 어디게요? 그게 전 지구에 5군데밖에 없어요. 미국의 멕시코만 근처, 러시아의 무슨 호수 근처 등등등 해서 전 지구에 5군데밖에 없거든요. 그게 충분한 매장량이라서 어느 정도 돈이 될 수 있는 정도가. 그 중에 한 곳이 어떻게 알았어요? 세계에서 알고 있어요. 진짜로요? 바로 그 중에 한 곳이 독도. 그래서 일본이 존나 깝치잖아요. 못 느껴요?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일본이 뭐 독도가 누구네 땅 뭐 이러면서 막 아주 가짜는 소리 하잖아요. 네. 그 독도 영유권 주장 중 하나의 근거가 바로 이 메테인 하이드레이트. 요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 요소도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아싸리 그냥 이걸 시추해버려야지 라고 했었어요. 왜냐면 이게 아주 많은 양은 아닌데 독도 밑에 묻혀 있는 게 그 우리나라가 60년 사용할지 정도가 묻혀 있대요. 60년. 그러면 이 정도면 시추 비용을 고려하면 아주 돈이 되는 건 아니고 좀 똔똔 정도? 이게 뭐 손해 보는 건 아니고 그냥 뭐 됐네 이 정도 양이래요. 그쪽 바닥이 그쪽 세계에서는. 근데 이제 이게 돈이 돼서가 아니라 일본이 하도 개지를 떠니까 이게 파버려 이게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010 몇 년에 진짜로 SK 에너지하고 우리나라의 이제 석유자원공사하고 콜라보 해가지고 시추하려고 했었어요, 진짜로. 그런데 갑자기 무슨 광풍이?
바로 전 지구적인 기후 위기, 지구 온난화 하면서 이게 사실은 무슨 연료예요? 화석 연료죠. 그래서 연소시키면 이산화탄소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더 이상 경제적 가치가 있게 됐어, 없게 됐어요? 없게 되면서 쏙 들어갔어요. 지금은 그냥 바닷속에 묻혀 있는 걸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독도바닷속이 많이 있는데 더 이상 경제적 가치는 없기 때문에 일본도 우리나라도 별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뭐 그런 자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메테인 하이드레이트 막 시추한다 어쩐다 할 때 그때 연대에서 기출문제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 대학별 이거 심층은 꽤 사회적 주제를 반영합니다. 오늘도 몇 개를 볼 텐데 사회적 주제가 막 떴을 때 그것과 관련된 문제가 기출문제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저 바닥에 있는 이런 시추 기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가 어딜까요? 우리나라입니다. 네. 못하는 게 없어요. 우리나라. 그래서 이거 사람들 잘 모르는데 우리나라 산유국이에요, 아니게요? 우리나라 산유국입니다. 어디서 나냐면요, 동해에서 조금 나요. 완전 눈물만큼 나요, 동해에서. 동해 바닥을 뚫어가지고 약간씩 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이게 경제성보다는 약간 상징성 같기도 한데, 근데 그걸 떠나서 전 세계 바다에 석유들이 많이 묻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 다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 뚫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석유 시추 기술은 엄청난 하이 테크놀로지거든요. 쉽지가 않은 기술이에요. 여러 가지가 콜라보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가능한 몇 개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진짜 이상한 나라예요. 못하는 게 없어요. 뭐 여하튼 그렇다. 태규 알겠죠? 그렇다면 우리 기절하려고 하는 태규와 저희 때문에 한 10분 쉬었다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태규 어서 좀 자요. 뭐라고요? 그래? 이거 봐. 도훈이 잔다니까 이거. 대답 안 하잖아. 수민이 은채만 대답해. 도훈이 잔다니까. 아유 정말.